구독, 좋아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구독 꾹 눌러주시면 신청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3부 시작합니다. 늘 국제정치 문제, 미국의 주요 언론의 어떤 동향, 그 기사 내용을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분석해 주시는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나온 김에 뭐 오늘은 좀 이란 공격 관련한 좀 전체적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는 상황을 좀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외신 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많이 담으셨으라고 보고요. 미국의 이란 공격 전체적인 줄거리 쭉 서사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국장님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뵙는데 네. 하루하루가 다르다 이런 걸 요즘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 26일이잖아요. 26일에 뭐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의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만 이틀이 안 돼서 공격이 시작이 됐고 보신 바와 같이 37년 이란을 독재로 몰아넣은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군 주요 지휘관들도 많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서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동부 시간으로 28일 새벽입니다. 새벽 2시 반에 공군이 습격을 해서 테헤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사망을 했고요. 마두로 때처럼 그냥 체포만을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사살을 한 것으로 처단을 한 것으로 숙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전명을 보니까요. 이 보통 뭐 중동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하는 모사드 우리나라가 처음에 국정원 도입을 할 때 이스라엘 모사드를 모델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FBI나 CIA를 모델로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 결국 CIA를 선택했다고 해요. 모델을. 근데 이제 그 정보 당국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정보를 주면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잡아서 정보를 주면 이제 미국의 군사력이 동원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작전명을 보통 2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는 이란 핵시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파괴했을 때는 잘 아시지만 미드나잇 해머였고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도 동시에 똑같이 미드나잇 해머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작전명을 보니까 작전명이 궁금했어요.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포효하는 사자, 미국 쪽에서는 장대한 분노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종종 대한민국 언론의 경우는 포효하는 사자로 하지 않고 사자의 포효다 이렇게 뭐 사자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축소 확대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포효하는 사자라고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통 작전명을 가지고 올 때는 하나님의 권위에 따른 심판이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많이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이번에 인용한 포효하는 사자는 성경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이스라엘을 악마화하는 중동의 화약고 원인을 제공하는 나라 정권의 정리가 아니라 이제 때가 차서 우리가 컵에 물을 부으면 너무 많이 부으면 넘치잖아요. 그래서 때가 차서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맞닥뜨려야 하는 심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효하는 사자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제가 성과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습니다. 전쟁을 했으니까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하메네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봤더니 지금 2003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 동원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라크 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공습이 이루어졌고 2,000개 이상 목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작년 6월에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결시킨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스멀스멀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고 드라이브를 걸다가 이번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라늄 농축 잘 아시겠지만 우라늄 농축만 있는다고 해서 이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얘를 싸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화가 났던 이유는 두 가지였던 걸로 봐요. 하나는 우라늄 농축액을 왜 자꾸 이걸 높이냐. 안전선은 20%라고 하는데 왜 자꾸 60%를 자꾸 치고 올라오려고 하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자국 내에서 산업기술을 쓰려고 한다고 하는데 왜 탄도미사일을 계속 시험을 하고 발사 능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냐.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타격을 할 때 이란 미사일 능력을 파괴시키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핵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집중 공격해서 그 시설을 파괴했다면 이번에는 탄도미사일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파괴하는데 영향을 집중했고 그리고 대부분 파괴했다고 뉴욕포스트에서 보도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대체 지상군은 언제 투입하는 거냐. 공중을 해서 요격을 해가지고 맞추는 거야. 뭐 우리가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미국의 드론 실력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예상할 수 있거든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모사드가 제공하는 핀포인트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만 주면 그 일대를 초토화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이란 내에 잔존하고 있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 사람들을 사병으로 동원해서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그 이슬람 세력들이거든요. 이런 세력은 지상군 투입이 아니면 해결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계속 외신을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지금 이라크 내에 있는 크루드 반군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잖아요. 무기를 주겠다. 돈은 어느 정도로 대주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셨죠, 국장님? 지상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라크 내에 있는 크루드 반군이 1시간 전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이란 국경을 넘어서 진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공중전이나 해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사실 정해져 있는 결론이잖아요. 마두로 체포도 결국에는 아주 최정예 부대가 들어가서 결국엔 데리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정리하려면 사실 미군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미군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국의 피해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확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중국이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못하죠. 하메네이가 마두로 체포가 됐을 때는 뭐 여기저기 말이 많던데 하메네이가 죽은 이후에는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거의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크루드 반군이 지상전으로 투입하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확전을 막기 위해서 미군의 직접적인 지상군 투입은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서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주로 다룹니다만 사실상 이 전쟁의 실질적인 이끄는 사람은 물론 합참의장 댄 케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사실 펜타곤의 수장 이 헤그세스 장관이 사실은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많이 하잖아요. 자, 헤그세스 장관이 어제도 좀 입장을 밝히는 장면을 봤는데 헤그세스 장관의 주요한 이제 발언이나 이런 내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헥세스 장군을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왜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아예 팀을 꾸리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헥세스의 프로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ROTC 출신의 소령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군인이었다가 본인이 금융권에도 잠깐 몸을 담았었고 제일 중요한 프로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거는 이제 폭스뉴스 진행자 겸 우리 허한민 국장님처럼 네. 정치 평론가였거든요. 그 군인 출신의 국가 개념이 확실한 정치 평론가를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을 때는 다 이유가 있겠죠.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의 의사결정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팀 트럼프, 팀 USA, 팀 펜타곤을 만들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김현태 단장님 있지 않습니까? 707. 707. 네. 네. 우리 김현태 대령님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좀 비슷하게 생김새가 느낌이 좀 비슷하네요. 느낌이. 네, 제가 김현태 단장이 실제로 뵀는데 몸이 완전 인간 병기입니다. 못하시는 운동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엑세스 소령 출신의 정치평론가인 헥세스 국방부 장관이 아주 다부집니다. 예, 군인 출신이니까 피지컬도 좋고 정치 농경을 했기 때문에 입담도 아주 잘 좋고요. 그리고 말씀도 굉장히 잘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백악관 페이스북에 들어가니까 이분 트럼프 얼굴이 아니라 이분 얼굴을 걸어놓으면서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하면은 끝까지 찾아내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인터뷰한 장면이 나오네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얘기는 했어요. 이런 이란 정권은 끝났다. 이거를 엔디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스트. 우리가 토스트 구웠는데 까매지만 못 먹잖아요. 네. 이러한 정권 우리가 토스트 태워버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꾸 이라크 전쟁하고 이제 수치를 비교하잖아요. 투입된 병력의 수치, 그다음에 그만큼 병력이 투입됐을 때 이끌어낼 수 있는 군사적 결과물, 작전 수행의 결과에 있어서 이라크와 어떤 차이가 있냐, 부시 때와 어떻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헥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라크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끝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헥세스가 이런 표현을 했고 토스트 그다음에 엔들리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이란 정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슬람 혁명을 일으킨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지 않으나 우리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우라늄 농축 0%. 그리고 탄도미사일 시설 완전 파괴 이걸 목표로 이란을 구워버리겠다 아주 토스트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벌써 지난달이군요. 지난달 22일이면은 여러분 전쟁 나기 딱 일주일 전입니다. 22일.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 그 백악관 만찬 주지사들을 모아놓고 백악관 만찬을 하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을 해요. 우리 그 전쟁부 장관님 나와주셔서 만찬을 위해서 저녁 식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조지 워싱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250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조지 워싱턴이 무릎 꿇고 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아직도 기억한다. 그리고 본인이 군인 주시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군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되게 중요한 우리의 과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알고 있었던 거죠. 22일이면요. 28일로부터 불과 6일 전입니다. 몰랐겠습니까? 계획을 다 세워놓고 본인 나름대로는 그 호소하는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개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공로의 보도 보면은 뭐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는 변덕쟁이, 전쟁광,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야 직성을 풀리는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그 1월까지 그 보통 인수위하면서 TFT 만들잖아요. 네네. 그때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점진적으로 수행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제 와서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자, 헥세스 전쟁부 장관의 이제 발언이나 동향을 좀 살펴봤어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 가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비주의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보는데 오늘 마침 김 변호사께서 이 헥세스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셨네요. 국제적 반응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큰 국지가 하면 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중동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얘기를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란 공격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제적 인물을 하면 제가 딱 떠오른 건 나토 사무총장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국제적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토 사무총장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예. 그냥 뭐 미국은 미국인 것 같아요. 대놓고 편을 듭니다.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 하메네이가 죽어서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 이렇게 메시지를 짧지만 굵직한 메시지를 내보냈고요. 유럽을 보니까 이게 어쨌든 중동이라는 곳에 기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강경한 메시지 내놓기 어려웠을 텐데 보면 유럽의 경우에 영국은 아예 키프로스 RAF 기지를 내줬어요. 미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해줬고 그다음에 군함도 뭐 방어 목적이긴 합니다. 요격 목적은 아니지만 공격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방어 목적으로 군함을 배치해줬습니다. 영국이랑 프랑스가요. 유럽은 이 정도로 협조를 해줬던 것 같고 나토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주변 나라잖아요. 예. 뭐 요르단, 카타르, UAE, 사우디 이게 다 지금 친미 정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사우디랑 요르단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군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공중전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땅도 국가의 영토로서 국가의 소유지만 영해
그러니까 바다와 영공, 공중도 한 국가가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좌표를 찍어줘도 미국 드론이 들어가려면은 영공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사우디와 그다음에 요르단이 그걸 열어줬어요. 그 영공을 열어줬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에 전쟁하는 거 지지한다고 아예 그냥 그린 카드를 내민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우디와 요르단이 이번에.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제일 궁금한 건 저는 사실 중공 그다음에 푸틴 얼굴이거든요. 예. 시진핑이 메시지를 안 냅니다. 시진핑은 메시지를 안 내고 대신 비겁하게 왕위를 내세워요. 왕위 아시죠? 외교부 장관. 왕위가 네.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나토는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미국을 뭐 비난해 줄 것 같잖아요. 중국이. 중국 왕위가 내놓은 메시지가 겨우 이겁니다. 힘은 해결책이 아니며 갈등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 정도. 그러니까 시진핑 찍소리도 못하죠. 찍소리도 못하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러시아는 가만히 있어야죠. 본인들이 지금 메시지를 지금 전국이 어떤 데 메시지를 내놓습니까? 미국의 무력의 침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침략 워딩 자체는 맞죠. 하지만 상당히 정당한 침략이죠. 왜냐하면 EU 국가들이 벌써 편을 들지 않습니까? 네. 전쟁이 나면은 사우디나 요르단이 좋을까요? 피해보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왜 지지를 하겠습니까? 멀리 있는 러시아가 이런 메시지 내놓을 게 아니죠. 웃긴 건 푸틴이에요. 푸틴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푸틴은 이런 정국에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죠. 그렇죠. 시진핑이 엎드려 있는데 본인이 뭐라고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동 전쟁 휴전을 촉구한다. 본인이나 잘하세요. 미국 공습에 대해 이유 없는 공격이요? 이게 푸틴이 할 얘기인가요? 본인이나 잘하십시오. 네. 우크라이나 전이나 빨리 끝내시지.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너무나 그 카르텔의 주인공들이 몇몇들이 분명해진 거죠. 네.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한 몸. 거기 당연히 북한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뭐 헤즈볼라 반군, 후티 반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한 몸통이죠.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는 국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북중러가 한 몸통이라는 게 벌써 그 이란과 미국 사이에 일어난 이런 전쟁. 사실 뭐 이란이 일방적으로 당한 거지만요. 무력으로 침략한 거 맞죠. 근데 거기에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만 봐도 이 북중러의 주인공들 몇몇이 보인다. 저는 시진핑이 메시지를 낼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이만 메시지를 내놓고 시진핑은 가만히 있다. 이거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사진 좀 찾아주세요. 이란 출신 모델인 호다니쿠 사진 좀 찾아주시겠어요? 어제 이제 오프닝 때 사용했던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 좀 한번 찾으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란 국민들의 반응과 한국 좌파들이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 그 사진 띄워주세요. 아마 어제 아침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예, 이분입니다. 이란 출신 모델이 한국에 지금 있는데 하메네이가 죽어서 너무 기쁘다. 이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4만 명을 죽인 그 사람들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평화가 되느냐, 이런 페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죠. 호다 니쿠.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또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했을 때 환호하고 축포를 터뜨리고 축제를 하는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국민들의 반응 문제도 그렇고요. 한국 좌파들하고 이렇게 너무나 대비되는 장면들 가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란 분위기는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1월 달에 지금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나서 3만 명이 넘는 분이 희생을 당하셨잖아요. 네. 그걸 이제 하메네이가 3천으로 축소했다가 아주 그냥 바가지로 얻어 먹었잖아요. 근데 저 모델분이 1월 달에도 너무나 고맙게도 메시지를 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란의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지길 바란다. 거기 그 하메네이 정권 밑에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들 할 것 없이 특히 청년들 너무 많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이란을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주셨거든요. 한국에 계실 때도.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원하던
바대로 된 거잖아요. 또 하메네이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본인이 테헤란 떠나면은 테헤란을 떠나느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 소원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의 내 분위기는 외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축제 분위기가 중론입니다. 그 공포 분위기도 있어요. 공포 분위기는 뭐냐면 전쟁이 나서 공포라기보다는 미국이 이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의해서 이게 그 되치게 당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팔라비 왕조 망하고 나서 한번 그 반정을 시도했다가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염려될 뿐이지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시작해서 하메네이 정권을 끝내준 건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분위기죠. 아 지금 레자 팔레비 얘기를 좀 이따가 할 건데 사진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란의 국민은 반응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지금 국내에 있는 좌파 정치인들, 그 좌파 정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워딩을 그냥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명백한 국가 테러리즘. 유엔 헌장을 읽거나 봤나 모르겠어요.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 미국의 테러다 이렇게 얘기했고 진보당이 내보낸 메시지는 진보당은 항상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는 방식의 메시지를 많이 내보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전쟁광 트럼프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진보당이 전쟁광 트럼프를 내보낸 거 그냥 진보당이 진보당을 한 것 같고 주목해야 될 거는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국의 뭐라고? 미국의 테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일으킨 테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정말 그 여든이 넘은 독재자 하메네이의 그 죽음에 대한 애도 혹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하메네이를 그리워해서 이 메시지를 내보냈을까요? 이란을 위해서? 예. 제가 볼 때는 중국 들으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공.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진핑.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시진핑이 지금 아무 소리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스피커 역할을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해준다는 거죠. 완전히 본인들의 이거는 정치적 색깔이라고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지만 그 이란의 모델이 얼마나 답답하면 남의 나라에 와서 히잡을 벗고 그런 메시지를 내보냈겠습니까? 그러면 페미니즘에 경도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정당에서는 저 여성분을 지지한 메시지를 내보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보당 그냥 무조건 트럼프가 싫은 거죠. 조국 혁신당도 무조건 중국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우리는 그래도 중공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내보낸 거고 근데 그걸 적나라하게 내보내지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미국이 테러를 일으켰다라고 잘한 겁니다. 네, 잘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빨리 정리가 돼야죠. 언제까지 하메네이 정권 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테러라고 마땅히 비난할 게 아니라 조국 혁신당은 미국의 테러라고 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야 됩니다. 근데 못 밝히겠죠. 그리고 진보당에서는 전쟁광 트럼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좌파 정당에서 내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이런 거예요. 독재를 무너뜨릴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누가 민간인을 억압했는지를 봐야죠. 본인들이 정당 정치인들이라고 만약 한다면. 근데 좌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그냥 책임이 다 미국한테 있는 거예요. 뭘 해도 미국한테 있고 뭘 해도 공화당 출신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설득력 없는 메시지를 내보내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박제를 해서 진짜 CIA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테러를 일으켰다. 전쟁광이다. 무슨 전쟁광입니까? 무슨 전쟁광. 그럼 사람을 학살하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아까 그 모델분이 이야기하셨던데 하메네이한테 사람을 죽이는 거는 게임이었다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누가 민간인들을 괴롭혔냐를 봐야지. 트럼프가 민간인을 괴롭혔나요? 아니요. 하메네이가 민간인을 괴롭히고 트럼프는 하메네이를 저격했죠. 그 물어보고 싶어요. 하메네이를 저격하면 그게 테러인가요? 하메네이 정권을 끝내면 그게 전쟁광입니까? 그러면은 진보당이랑 조국 혁신당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지지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비슷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사실은 벌어지고 있죠. 김정은이 수많은 사람들을 김정은 일가가 북한 주민들 수만 명, 수백만 명 죽인 것에 맞습니다. 그 학살에 대해서는 입을 꾹 가두면서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뭔가 괴롭히면 이 제국주의 침략자들하고 맞습니다. 외치는 네. 그런 꼴이 그런 사고가 바로 이번 이란 맞습니다. 네. 공격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사고 구조, 정신 구조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죠. 사실은 독재자, 학살자들을 옹호하는 좌파들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자 이란과 베네수엘라 이제 베네수엘라 이어서 이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진두지하에 이루어지고 공습도 이루어지고 체포도 이루어졌는데 가장 난처한 상황을 하나를 뽑으라면 이란 뭐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이 상당히 난처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예. 중국도 너무 난처했는지 호르무즈 해협 지금 봉쇄한다니까 이란 당국을 막 비난하고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하고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 중국이 처한 상황 그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벌써 그 감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라크가 150만 배럴 감산을 시작을 했고 그 오일 프라이스라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LNG 그다음에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을 그 가격 추이를 보고 원인을 분석하는 신문인데요. 거기에 따르면 아마 전체적 감산량이 중동에서만 500만 배럴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지나가니까요. 재고를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산은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이란과의 이런 그 전쟁은 대중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사실 중국에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1대1로 초안전을 노리는 1대1로 프로젝트 관련 지도를 보고 계신데 먼저 경제적 얘기를 해보면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제재산 석유라고 하죠.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좀 덤핑해서 파는 그런 석유가 어디로 많이 유입이 됐냐면 중국으로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번 고객이죠. 다만 파는 사람이 이제 다각화되어 있었죠.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근데 벌써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는 나라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싸다고 이제 더 이상 싸게 되지 않겠지만 그동안 사왔던 덤핑 가격으로 사올 수 있는 공급처는 이란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학 원리를 아시겠지만 독점을 하게 되면 가격은 오르고 에너지 안보를 중국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것은 중국이 바라는 바도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덤핑되어 있는 석유를 사왔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있었죠. 제재산이 아니라 비제재산을 사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싸게 살 수가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 리스크가 올라갈 거고요. 근데 기름이 없이는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비제재산 기름을 사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비용이 올라간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산 물건이 싼 이유는 임금이 싸기도 하지만 기름을 싸게 들여왔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될 거기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도를 봤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1대1로 그러니까 육상으로는 이란을 타고 해상으로도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방식으로 뭘 꿈꿨냐면 우리가 이란을 잡으면 이란하고 친한 이유는 그냥 성향이 같아서가 아니라 이란이 너무 중국 입장에선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란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이랑 파키스탄만 넘어오면 바로 인도,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이 중요하고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이 중요하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란이랑 중국이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란이 너무 중요한 건 지금 보시는 지도처럼 1대1로 그러니까 초안전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점령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 빨간색이 철도고 파란색이 항만인데 철도와 항만을 장악해서 세계 경제, 정치, 지정학적 흐름을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바꾸고자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너무 중요하고 이란이 친중으로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벌써 이란이 만약에 아까 보신 레자 팔라비가 돌아온다면 그래서 친미 정권이 탄생을 한다면 팔라비 왕조 때처럼요. 이란이라는 중요한 나라를 잃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싸게 기름을 못 사옵니다. 두 번째, 지정학적으로도 상당히 불리하죠. 1대1로 초한전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란을 정리하고자 하는 미국의 결심, 전쟁부의 결심, 팀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중국일 수밖에 없겠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면이고요. 전 사실 중국에도 선량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중공을 미워하는 거지. 중국인들 물론 중국인들 중에 나쁜 사람 많지만 선량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타격은 뭐 그것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당장 감산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저는 두 번째는 너무나 마음에 들거든요. 이란을 먹어치워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초안전, 그러니까 세계 경제 흐름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미국이 아니라 독재, 일당 독재, 공산주의죠.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세계 경제 질서를 편지하겠다고는 중국몽이 박살난 건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란 정권, 하메네이 정권의 멸망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일이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 중에 제대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그런 김정은 이런 사람들 또 학살자 옹호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모택동과 스탈린에 빠졌던 그 많은 한국의 좌익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직 그 역사 근현대사 최소한도 모르는 거예요. 모택동과 김일성과 이런 게 빠졌던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됩니다. 80년대, 90년대. 뭐 근래에 와서도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김정은을 향해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시민은 계몽군주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있는 진보적인 이름을 뭐 달고 다닌다고는 무슨 단체들은 김정은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한국에 모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국에 모시는 무슨 방한 뭐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대중 때부터 시작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대중은 아예 북한이 무슨 핵이 있냐, 핵 개발 아예 없다고 아예 핵 자체를 부인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그거 한국을 위협하는 건 아니고 그냥 북한의 자유적 수단이다라는 식으로 덮고 넘어갔어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그런 식의 전직 대통령이 해왔습니다. 수많은 좌익들이 북한에 해온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제가 뭐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누가 옹호를 했냐고요? 김일성과 김정일을 수령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를 조금만 찾아보면 그날 텐데, 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좀 다음 주제를 질문을 드려보실게요. 중동의 봄이 오느냐? 그저께 뉴욕타임스에서 토마스 프리드먼, 네. 세계는 평평하다, 뭐 네.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런 책을 냈던 토마스 프리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으면 한다. 좀 뉴욕타임스에서 쉽게는 좀 보기 드문 글이 실렸어요. 그러면서 신정체제, 현재의 신정체제, 포각한 체제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승리하면 온건한 체제, 이란으로 바뀔 거다. 그런 맞습니다. 취지의 글을 썼는데 그래서 상당히 뉴욕타임스에서 주목받는 글을 하나 써 나왔어요. 근데 실제 중동의 봄이 올지, 중동의 봄이 오려면 미국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지네요. 미국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크루드 지상 반군을 투입한 거는 상당히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적절한 시점에 투입을 해줬다. 그리고 크루드 반군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무기 그리고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움직이려면 대단히 수천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돈을 대준 곳이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잘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정리를 하고 만약에 저 지역이 안정화되면 문제는 정권 아닙니까? 예. 그래서 토마스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것처럼 온건한 친미 정권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결국에는 정권 교체를 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레자 팔라비를 얘기를 했지만 레자 팔라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분위기 기조가 바뀐다면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가장 대한민국하고 아주 그 관심이 있을 만한 멘트 중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팟캐스트에 지난 그 2024년 2년 전이네요 벌써.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란이
중동의 대한민국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레이건 정부 때 망명을 받아준, 그러니까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렇죠. 근데 피부색이나 뭐 이런 출신은 이란 왕족이지만 그냥 미국 사람입니다. 당연하겠죠. 예. 당연하겠죠. 그래서 망명을 간 지 1년 만에 미국에서 아버지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서둘러서 명목상 왕위 계승을 했지만 사실 이집트에서도 오래 못 있었어요. 계속 죽이려고 해가지고 결국 레이건 정부의 망명을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번 달 2월 초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만약에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린 입헌군주제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지도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선출이 뭐냐면 선거를 말하잖아요.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도 아니라 완전히 공화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도움을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하에 실행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리 레자 팔라비랑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레자 팔라비가 돌아올 정도면은 사실 이란 내 지금 반정부 시위하는 국민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의 성향이 지금 토마스 프리드먼이 이야기한 온건한 것이 맞거든요. 약간 좌파 성향이 있어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메네이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친미 정권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레자 팔라비를 상징으로 하는 친미 정권의 소프트 랜딩을 미국이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중동의 봄이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중동 깡패, 그러니까 중동의 좋은 말로 하면 중동의 큰형님, 실체를 까발리면 중동 깡패인 이란을 상대해 온 거는 사우디도 아니고 요르단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니고 이스라엘이거든요. 예. 이스라엘이 아시지만 뭐 공중전에서 뭐 전 세계 1위죠. 방공망도 물론 그렇지만 뭐 데이비 실링이라든가 아이언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그 방공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란을 막아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과 같은 기조로 중동의 좀 질서를 친미적으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쪽으로 잘 유지를 해줘야 중동의 봄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정보력이 좋은 국가는 단연코 이스라엘이죠. 예. 그러니까 CIA가 미국에 있다면은 이스라엘에는 모사드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고 빨리 그 친미 정권이 소프트 랜딩이 되려면 사실 대리전이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대리전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도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네. 요르단이나 카타르나 이런 지금 걸프만의 친미 국가들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안정화 카드죠.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이걸 좀 진압해 줄 수 있는 게 다른 중동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공을 내준 면에서도 고맙긴 하지만 전쟁을 도와준 면에서는 향후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동의 봄이 오려면 이 국가들이 노선을 바꾸지 않고 비밀리에 계속 후티 반군이나 헤즈볼라의 무기를 대주고 자금을 대준 이스라엘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시장 안정화 카드로 제대로 기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좀 당분간은 전쟁 물자를 대주는 방식으로 크루드 반군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다행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진압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친미 정권 그러니까 레자 팔라비를 상징으로 하는 친미 정권이 소프트 랜딩하는 걸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상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요르단 기타 친미 걸프만의 친미 국가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와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호르무즈 해협 앞서 이제 그 장면도 호르무즈 해협 이동하는 그 모습도 한번 봤어요. 한번 그거 잠깐 한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 유주선들 이동하는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공습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막 80척 이상의 유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호르무즈 이제 공습 지금 보이네요. 저 한번 보이시죠? 지금은 봉쇄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봉쇄 후에는 저렇게
딱 이제 지금 갈라져서 28일 봉쇄는 지금 봉쇄 후니까 별로 안 다니잖아요. 저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됨으로써 유조선이 지금 모습을 보게 돼 있는데 한국도 지금 저 호르무즈 부근에서 7척이 지금 뭐 납포됐다고 그러나 대기 상태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협을 좀 빠져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저 안에 있다고 그러면 갇혀 있다고 하면 납포는 아니고 갇혀 있다거나 빠져나오게 되다가 공격당할까 봐 들어가 지금 저 안쪽에 지금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호르무즈 해협의 전원 상태면 이제 주가 문제나 뭐 환율이나 이런 게 이제 변동성이 계속 상승만 하지 않고 계속 불안정하게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문제 그리고 한국 앞으로의 이제 한국 대응 문제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민주당이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잘못한 일을 이야기할 건데 혹시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보게 될지 모르겠어요. 희망사항으로 좀 보고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12.6%입니다. 네. 역사적인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반등을 했는데 이건 리스크가 해소가 돼서 반등된 게 아니라 너무 바닥을 세게 찍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 거고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요동을 칠 겁니다. 근데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자유롭게 주식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리마다 배너가 다 걸렸어요. 뭐 코스피 몇천, 뭐 민주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엄청난 과열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정말 보통 하루에 3%만 빠져도 많이 빠졌다고 폭락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려 12%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은 4%가 올랐어요. 미국 증시도 올랐죠. 오늘 올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근데 그걸 보면 이 지금 유가가 요동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주식 시장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주식이 부동산은 말하자면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을 늘리는 것 같은 부동산을 늘리는 행위는 악마화하고 주식을 사는 건 뭐 대단히 경제 발전에 유익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예.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정말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시장은 가만히 놔두면 잘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정부 할 일이나 잘할 것이지 뭘 안다고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개입 저런 개입하고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내놔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나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이 하면은 안 되는 이야기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로이터도 오죽하면 코스피의 급락 이 급락이라는 표현도 아까워요. 정말 역사적인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화 약세, 환율 방어가 안 되고 있고 원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걸 심지어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증시를 요동치는 걸 보고 선거에 레버리지를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실 주식시장 올라가 톡 까놓고 말해서 당장 코앞에 닥친 선거철이 됐기 때문에 선거용 레버리지로 만약에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걸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죠. 어제 무려 20분 동안 그게 지속이 됐습니다. 너무 과열이 돼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적 폭락의 대단한 책임이 저는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하고 환율 방어가 안 되는 뿐만 아니라 과도한 큰 정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불필요한 행동을 했던 이재명 그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원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도 중동 의존도가 높습니다. 근데 중동 의존도가 높다는 건 이제 지역 의존도가 높다는 걸 말하고 원유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에너지 종류가 원유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사실 원전이에요. 산자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에너지 믹스를 보면 어느 정도 원유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그 변동이 있을 때 가장 국제적 정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전이 떠받쳐 주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굴러가거든요.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가 돼서 전혀 기름을 못 들여온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불과 7개월입니다. 1년도 안 돼요. 7개월이 지나면 대한민국 없어진다는 거예요. 만약 최악의 상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원전에 대해서 이걸 폐기하려고 하는 탈원전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정말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 중동 의존도를 낮추려면은 다각화하면 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탈원전 내가 폐기하겠다.
왜냐면 원유 의존도를 너무 높이니까요. 지금 불안정성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당장 어제 보십시오. 불안정성 요소가 해결되지 않는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탈원전, 문재인 때의 탈원전 정책을 완전 폐기했죠. 완전히 폐기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각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각화의 의미 뭐냐면 중동 의존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원전은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다각화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근데 중동 의존도 낮추는 건 당장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 이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정유 시스템, 정유회사는 이 중동산 원유를 정제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 앞으로 미국 에너지 좀 많이 사줘라고 해도 당장 바꿀 수 없는 게 체질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석유를 들여올 때 어느 정도 오일머니, 그러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회사에 굴러가는 시스템에 보면은 상당수 중동 지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중동 지분이 들어가 있는 회사가 당장 미국산 석유를, 셰일가스를 사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셰일머니가 많이 들어와야죠. 근데 중동 오일머니가 많기 때문에 셰일머니가 적은 상태에서 당장 미국산 그리고 호주산으로 다각화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원전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권 둘 다 안 하잖아요. 아예 원전에 지금 폐기고, 그 다음에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는커녕 지금 더 높이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정말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 반응이 결국엔 어제와 같은 역사적인 폭락, 코스피 역사적 폭락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초크포인트 리스크, 그러니까 병목에 해당하는 에너지 목줄, 그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는 결국에는 민생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에너지 안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가 곧 안보예요.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에너지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될 경우에 안보가 당연히 지켜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대한민국이 내일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원전 폐기를 빨리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쟁이 나서 코스피가 어제와 같이 역사적 폭락을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원전 폐기를 기조를 유지한다? 전 이거는 매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동 오일머니가 대거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중동 그 산이 아닌 미국산 석유를 당장 들여오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나 체질 산업 구조상이나 그런 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걸 다각화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 비축유가 많지 않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중동의 원유를 끊을 수가 없다면 지금 중동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나라, 미국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중동이 안정화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대표적인 지역은 아시아라고 어디서 발표했냐면 알자지라에서 발표했어요. 다른 보도도 아니고. 중동 리스크가 올라가면 타격 제일 많이 받을 거 아시아, 대한민국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동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팀 트럼프, 팀 US의 행위를 지지를 해줘야죠. 근데 그걸 지금 정당이 나서가지고 뭐 전쟁 광인이 테러리스트니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 원전은 폐기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동 의존도는 낮추실 생각을 안 하고 좀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3부에 김지미 변호사님 모시고 이 이란 사태의 서사부터 해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의 발언 그리고 이란 내부의 상황, 중동의 봄이 오는지 상황, 이란 출신 모델의 그 장면까지 살펴보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따른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받는 우리의 상황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 좀 정신 좀 차려라 뭐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 폭락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오늘 오르는 것은 사실 너무 바닥을 깊게 치니까 그것의 반동이 일정하게 지금 5,600 정도 올라가는 거다. 정상화되는 차원보다는 반동이 나타나는 거다. 자, 이란 문제 해결되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이란인들이고 맞습니다. 가장 혜택을 보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중동 또 일본과 아시아 또 주변 국가들이 다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니까 좋죠. 예, 그 장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3부 김지미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의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